어, 인공지능 모델, 특히 딥러닝 공부하시거나 직접 다루시다 보면요. 과적합이라는 말 정말 많이 듣게 되죠. 아, 네. 과적합. 정말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죠. 네. 이게 훈련 데이터는 기가 막히게 잘 맞추는데 막상 실전에 투입하려고 새로운 데이터를 딱 넣으면 성능이 뚝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맞습니다. 모델이 훈련 데이터에만 너무 특화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과적합을 막는 아주 흥미로운 기법, 드랍 아웃에 대해서 좀 깊게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고 또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딥러닝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높이는데 정말 핵심적인 기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파라미터를 줄인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모델이 학습하는 방식 자체에 약간의 무작위성을 부여하는 독특한 접근법이에요. 모델이 복잡할수록 이게 더 중요해진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먼저 그 과적한 문제부터 잠깐만 짚고 넘어가죠. 왜 딥러닝 모델이 유독 이 과적합에 좀 취약한 판인가요? 파라미터가 많고 복잡해서 그런 건가요? 네, 그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모델이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훈련 데이터에 있는 아주 사소한 노이즈나 좀 특이한 패턴까지도 그냥 다 외워버릴 수가 있는 거죠. 아, 중요한 특징이랑 그냥 노이즈를 구분을 못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처음 보는 데이터에서는 예측이 잘 안 맞게 되고요. 이런 문제를 좀 완화하기 위한 여러 정교화 기법들이 있는데 그중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드랍아웃입니다. 드랍아웃. 이름처럼 뭔가 떨어뜨린다는 건데 훈련 중에 뉴런을 무작위로 꺼버린다는 개념이 참 신선해요. 일부러 일을 안 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요? 네, 그게 재밌는 부분인데요. 훈련할 때 이제 각 데이터 묶음, 배치를 처리할 때마다요. 신경망 안에 있는 뉴런들 중 일부를 미리 정해둔 확률, 보통 0.2에서 0.5 사이인데 이 확률에 따라서 임시로 그냥 꺼버리는 겁니다. 비활성화시키는 거죠. 비활성화요? 네,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그 뉴런이 계산에 전혀 참여를 안 해요. 순전파든 역전파든 팀 프로젝트 하는데 매번 회의 때마다 멤버 몇 명이 랜덤으로 빠지는 그런 상황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거 비유가 확 와닿는데요. 몇 명이 빠지면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그 일을 메꿔야 하니까 특정 에이스 한두 명에게만 의존하기보다는 다들 좀 더 이렇게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아, 그럼 신경망에서도 특정 뉴런에 너무 의존하는 걸 막아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어떤 특정 뉴런이나 경로가 너무 세지는 걸 방지하고 네트워크 전체가 좀 더 균형 잡히고 강건하게 로버스트하게 특징을 배우도록 유도하는 거죠. 남아있는 뉴런들이 이번엔 내가 이걸 해야 되네? 하고 좀 더 책임을 지게 만드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네. 중요한 건 이건 훈련할 때만 이렇게 한다는 점이에요. 아, 테스트할 때는 아니고요. 네, 실제 예측이나 평가, 그러니까 테스트나 추론 시에는 모든 뉴런을 다 사용합니다. 그럼 뭔가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훈련 때랑 조건이? 그래서 보정을 해줘야 합니다. 훈련 때는 일부가 빠졌었으니까 그 효과를 맞춰주기 위해서 각 뉴런의 출력값을 드랍아웃 비율만큼 곱해서 스케일링을 해주는 거죠. 아하, 출력을 조정해 주는 거군요. 그럼 이런 방식이 가져오는 가장 큰 효과는 뭔가요? 그리고 이게 완전 연결 계층, 그러니까 fully connected 레이어에만 쓰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도 쓸 수 있나요? 주로 완전 연결 계층에 많이 쓰이긴 하는데요. CNN 같은 합성곱 신경망에도 좀 변형된 형태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효과는 역시 앙상블 효과라고 할 수 있어요. 앙상블 효과요? 네, 매번 학습할 때마다 다른 뉴런 조합이 살아남으니까 사실상 매번 조금씩 다른 구조의 작은 네트워크, 서브 네트워크를 훈련시키는 것과 같아요. 이걸 수없이 반복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마치 여러 개의 모델을 만들어서 그 예측 결과를 평균 내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게 됩니다. 와, 모델 여러 개 만드는 효과를 한 번의 훈련으로 얻는다니 되게 효율적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화 성능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그 L1이나 L2 정교화 같은 다른 기법들이랑은 어떻게 다른가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L1이나 L2 정교화는 가중치, 그러니까 웨이트 값 자체의 크기를 직접적으로 줄이려고 페널티를 주는 방식이에요. 모델을 좀 더 단순하게 만들려는 거죠. 반면에 드랍아웃은 가중치 크기를 직접 건드린다기보다는
뉴런이 활성화될지 말지를 확률적으로 조절하잖아요. 네네. 이걸 통해서 네트워크가 특정 경로에만 너무 의존하지 않고 좀 더 다양한 특징들을 조합해서 배우도록 강제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델 복잡도를 제어하는 메커니즘 자체가 다른 거죠. 그렇군요. 그럼 실제로 모델 설계할 때는 이걸 어느 위치에 또 드랍아웃 비율은 어느 정도로 하는 게 보통인가요? 보통은 이제 은닉층, 히든 레이어드 사이에 드랍아웃 레이어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많이 구현합니다. 비율은 뭐 이게 정답이다 하는 값은 없고요. 데이터나 모델 구조에 따라서 실험을 통해서 가장 좋은 값을 찾아야 하는 그런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아, 이것도 튜닝 대상이군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과적합이 좀 심하다 싶으면 비율을 높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너무 높이면 또 학습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하고요. 지금은 뭐 이미지 인식이나 자연어 처리, 추천 시스템 등등 딥러닝 쓰는 분야에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 드랍아웃 기술은 어떻게 더 발전할 거라고 보세요? 이미 특정 데이터나 네트워크 구조에 더 잘 맞는 변형 기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CNN용 스페이셜 드롭아웃이나 RNN 계열을 위한 베리에이셔널 드롭아웃 같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트랜스포머나 그래프 신경망 GNN 같은 새로운 구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새로운 모델들에 맞는 효과적인 정교화 기법에 대한 연구도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결국 모델이 학습 데이터뿐만 아니라 실제 세상에서도 잘 작동하게 만드는 일반화 능력은 계속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드롭아웃과 그 정신을 잇는 여러 기법들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드랍아웃이라는 건 훈련할 때 일부러 뉴런 몇 개를 쉬게 해서 모델이 특정 정보나 경로에만 너무 의존하는 걸 막고 좀 더 다양한 특징을 골고루 보도록 강제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여러 모델을 동시에 학습시키는 듯한 효과, 그 앙상블 효과를 내서 결국 새로운 데이터 앞에서도 잘 작동하는 좀 더 튼튼한 모델을 만드는 아주 영리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아주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복잡한 딥러닝 모델을 다루는 강력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참 우아한 방법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 무작위성, 랜덤하게 뉴런을 끄는 게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역설적으로 모델 성능의 안정적인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 잘 통제된 무작위성이 가져오는 효과의 본질은 뭘까? 이런 점에 대해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더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